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증세, 오늘하고 내일하고 상증세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쪽 파트가 상증세가 양은 적지 않은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상속세도 상속세인데 증여세 쪽 내용이 좀 많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쪽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업 목적상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좀 정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나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 목표가 이게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목표는 1장과 3장 이거를 하는 거고요. 내일은 2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내용 볼게요. 우리 이제 개정된 것도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속 총론 654페이지 보시면은 부의 무상 이전의 유형과 과세 방법 해가지고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하는 게 유증, 사인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 유증, 유언으로 뭐 남기는 거죠. 사인 증여, 내가 죽으면 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되는 증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이런 것들은 다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증여는 자연인이 생존하는 동안에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증여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거나 자연인인 경우에 한해서 과세된다. 그 가로 안에 사업과 무관한 경우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밑에 이제 꼽히셔 가지고요. 영리법인이 무해 무상전으로 해가지고 뭔가 취득을 했다면 걔네들은 자산 수중이익이 돼가지고 법인세가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영리법인이 뭔가를 공짜로 받으면 걔네들은 자산 수중이익이 돼서 입금이 돼가지고 각 사람의 소득을 구성하는 거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나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거나 또는 자연인이거나 자연인도 사업과 무관하게 뭔가 공짜로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인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공짜로 받았다면 그건 또 사업소득을 구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또 소득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자연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이렇게 얘네들이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취득자이지만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 영리법인은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하고 증여세 과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죠.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일단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은 5단계 초과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1억까지 과세표준 당연히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5단계 초과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과세표준 1억까지는 세율이 10%가 적용이 되고요.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 30%, 10억 초과 30억 40%,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가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은 똑같아요. 5단계 초과준세율 10%에서 50%까지 이렇게 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떤 자산에다가 세율을 곱할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유산과세형이 있고 취득과세형이 있어요. 유산과세형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자가 자녀가 4명이 있어요. 이렇게 ABCD 4명의 자녀한테 이제 갑이라는 자가 자산을 이제 상속을 한 거죠. 이렇게 여기에 피상속인, 그죠?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인 또는 이제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뭐 받게 된 또 수유자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갑이라는 자가 A, B, C, D한테 1억씩 이렇게 남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총 4억을 지금 나눈 거잖아요. 그죠? 세율을 곱해질 때는 각각 받은 금액에 대해서
5단계 초과누리세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전체 상속한 금액인 4억의 금액에 대해서 초과누리세를 과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4분의 1씩 자기가 받은 재산에 비례해서 4분의 1씩 걔네들을 부담할 거냐. 어떻게 세율을 곱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0%가 1억이 기준이니까 지금 보니까 얘네들 만약에 여기다가 과세가 된다면 10%씩만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 1,000만 원씩만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과세 표준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 4억에다가 초과누리세를 적용하게 되면은 1억까지는 10%하고 1억을 초과하는 3억에다가는 20%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버리면 초과누리세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되게 되면 1억에다가는 10%, 1억 초과는 3억에다 20% 하는 거니까 1,000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된단 말이죠. 7천만 원의 금액을 각각 4분의 1씩 부담할 거냐, 아니면 1,000만 원씩 부담할 거냐. 유상과세형은요, 여기에다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상속재산에다가 초과세를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고, 그죠? 그거를 이렇게 얘네들한테 4분의 1씩 부담하게 하는 거죠. 그럼 각각 얼마씩 되는 거냐면 그게 1,750만 원씩 해서 1,750만 원씩을 A, B, C, D가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하는 게 유산과세형이에요. 상속 재산에다가 한꺼번에 초과세를 적용하고 그거에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거, 이렇게 부담하겠다. 이게 유산과세형. 두 번째 취득과세형은 똑같이 가배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이렇게 4명의 자녀한테 1억씩 나눠줬단 말이죠. 나눠줬을 때 여기에다가 그냥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씩만 부담하는 거죠. 1,000만 원씩만 부담하는, 이렇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걸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취득과세형이라고 한다. 똑같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지금 세금이 증여세가 되는 거고요. 증여세. 그러니까 지금 즉 갑은 증여자, A, B, C, D는 받은 사람, 수증자. 이렇게 되어서 증여세가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 과세 방법, 상속세는 유산과세형,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초과누리세가 적용되고 그거를 각각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비례해 가지고 분배받고 그렇게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은 증여세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영리법인은 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D가 영리법인이야, 그럴 수 있죠. 갑이 영리법인한테 증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영리법인한테. 그러면 여기는 과세가 안 된다고요. A, B, C만 과세가 된다고요. 1,000만 원씩.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에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다 과세를 하고 세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 상속받은 재산가에 비례해 가지고 그거를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여기 D가 영리법인이라면 이렇게 D가 영리법인인 거예요. 아니 유언으로 법인한테 자산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영리법인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영리법인이라면 각각 지금 얼마씩 부담하는 거죠? 1,750만 원씩 세금을 부담하는데 그 중에 D가 영리법인이면은 납세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계산은 한꺼번에 되죠. 얼마가 됐죠? 7천만 원 나왔어요. 한꺼번에 7천만 원 나와서 그거를 A, B, C, D가 각각 1,750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근데 얘가 만약 영리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영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니까 7천만 원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얘를 빼고 나머지 3명이 그럼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이 7천만 원을. 아니면 4명한테 전부 다 분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은 면제를 시킬 거냐, 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납세의무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를 아예 빼고 3명한테만
시키는 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명한테 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비례해가지고 분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를 면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를 빼고 분배하면 더 많은 금액들이 분배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분배한 다음에 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자 그렇게 해서 유상과세형과 취득과세형에 대한 얘기 과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용어의 뜻 잠깐 볼게요. 유증은 뭐 유언으로 남기는 걸 유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인증여, 사망으로 인해서 효력이 생기는 증여. 내가 사망하면 내가 죽으면 너한테 저 건물 줄게 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이제 사인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의 증여. 그러니까 특별연고자라고 해서 거기 적혀 있죠. 비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비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비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은 아니에요. 상속인은 아닌데 이 특별연고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같이 살고 있거나 그래서 돌아가실 그때까지 계속 요양 간호를 해줬거나 뭔가 아무튼 상속인은 아닌데 뭔가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연고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특별연고자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의 혈연관계의 어떤 그런 상속인들이 나타나지 그것도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 혈연관계의 어떤 친척이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공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특별연고자가 청구를 해가지고요. 그분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고자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특별연고자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연고자가 그렇게 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특별연고자도 누가 되는 겁니까?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연고자도 상속인이 그때 되면 그러니까 상속권을 주장하는 법적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특별연고자가 청구를 해가지고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특별연고자도 뭐에 포함된다? 상속인에 포함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유언 대용 신탁, 뭐 수익자 연속 신탁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냥 요즘에 워낙에 신탁이 새로운 유형의 신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세가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대충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하나 좀 잠깐 들어볼게요. 유언 대용 신탁. 그러니까 A가 상가를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A가 상가는 A 상가예요. 이거는 상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A 거예요. 현재 살아 있고요. 지금 A 건데 일단은 미리 신탁이니까 이 재산을 이제 신탁회사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회사에다 지금 A 건데 근데 이 자산을 신탁회사에다가 지금 현재 신탁을 한 상태인 거예요. 신탁을 하는데 어떻게 신탁을 했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는 내가 계속 갖게 되는 거고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아들한테 B한테 이전되는 걸로 하자. 미리 지금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재산이 돼버리는 거죠. 상가가 신탁회사에다가 맡겨져 있는 신탁재산인 거야. 신탁회사에 상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신탁재산으로서 상가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 소유자는 지금 누군데요? A인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등기부상으로는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신탁회사에서 그걸 운용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지금 수익을 지금 계속 누가 먹는 거고요? A가 먹는 거예요. 조건을 꽤 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신탁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A가 살아생전에는 임대료를 A가 먹고, 그죠? A가 사망 이후에는 이제 아들한테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걸고서 신탁을 맡긴 거죠. 걔네들을 유언 대용 신탁. 죽으면 그러면 아들한테 이걸 소유권을 이전시키겠다라고 하고 조건을 걸고서 신탁자산을 맡긴 거기 때문에 그런 신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신탁회사에다가 미리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자체를 신탁회사가 하게 하는 거고요. 난 신경 안 쓰는 거죠. 운영 자체를
신탁회사가 하는 거고 얘가 운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벌어들인 그 수익을 계속 누가 먹다가 A가 계속 먹다가 수익자로서 가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들인 B한테 소유권이 A가 사망 시 B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신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A의 자산 자체가 지금 현재 신탁 재산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는 신탁회사에다 A 자산이 지금 현재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그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이 신탁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더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탁 재산도 전부 다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런 새롭게 생긴 신탁이어가지고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냐면 얘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맡길 때부터 나한테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다 맡긴 거니까 이거는 상속이 아니다. 상속이 아니라 이거는 증여다. 그렇죠. 증여. 여기 맡기는 순간 여기 나한테 준다고 한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게 되는 거니까 이건 증여다. 이거를 상속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증여. 왜냐하면 상속으로 보느냐 증여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세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취득과세형이냐 유상과세형이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거니까 세율이 곱해지는 세율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증여로 할 거냐 상속으로 할 거냐 해가지고 예전에는 명확한 명분가 없다 보니까 증여세를 일단 과세를 했어요. 증여세를 과세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유언 대용 신탁도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 없지만 사망하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이 이쪽으로 이전이 될 거니까 이것도 전부 다 그냥 상속을 해가지고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게 있죠. 수익자 연속 신탁 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소유권 이전을 막 이게 조건을 막 까다롭게 정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바로 되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유언 대용 신탁을 하냐면 유언 대용 신탁의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던데 이런 거야. 아들이 내가 사망하면 바로 이전되면 그럼 바로 상속재산으로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더라도 여기서 계속 운용을 해. 계속 운용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얘한테 되는 건 언제냐면은 B가 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대 기업에 취업했을 때 뭐 약간 뭐 이런 뭔가를 조건을 걸게 돼 있어. 이게 조건을 걸어도 돼.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내가 사망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 그러니까 이거 상속이라고 하기가 그건 돌아가시면 바로 와야 되는데 조건이 걸려 있어 가지고 아니면 모르는 거죠. 뭐 아들을 낳아야지만 뭐 한다는데 아무튼 조건을 걸게 돼 있어. 그 걸어도 돼. 보니까 복잡하게 조건을 걸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지. 이거 너 가져가려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뭐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월급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뭔가를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런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탁회사에다 맡긴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열심히 살게 만들려고 뭐 그래서 이제 하다가 뭐 뒤에 조건은 있겠죠. 그래도 뭐 몇 세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면 넘겨준다. 뭐 이렇게 뭔가 유언을 그게 이제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사망함과 동시에 바로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야. 지금 아주 그냥 간단하게 사망하면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건을 막 걸 수가 있어가지고 유언으로 막 남기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이게 사망할 때 바로바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속재산이냐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신탁 중에 하나인 거죠. 수익자 연속신탁도 이제 마찬가지. 근데 이제 뭐 그냥 말 그대로 수익자가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신탁회사에 맡길 때 재산이 이게 있으면은 똑같이 이제 A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상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신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사망하면 A가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나 또 자기나 나이 차이가 또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A가 사망하면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여기서 이제 수익을 A가 계속 먹고 있었는데 사망하면 그러면 부인한테 가게 하고 일단 또 부인이 사망하면 그때 가서 아들한테 가게 하고 A의 배우자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렇게 쭉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쭉 수익자를 여기 이거를 지금 신탁회사한테 맡겼잖아요. 여기서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탁에서는 계속 운용을 하는 거야. 신탁에서는 계속 운용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운용을 계속하면서 수익자가 이 사람이었다가 사망하면 배우자한테 가고 또 사망하면 씨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가는 거죠. 수익자를 연속해가지고 이렇게 건 그러한 신탁을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 신탁.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일단 증여로 했다가 상속을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무조건 사망했으니까 이렇게 사망해서 넘어갈 때 상속세. 사망해서 넘어갈 때 수익자가 바뀔 때 상속세. 계속 상속세를 계속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상속 안에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전부 다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자가 바뀌거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튼 언젠가는 소유권 이전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을 다 원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뭐의 개념에 포함시키겠다? 상속의 개념에 포함시키겠다 이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오래전부터 지금 몇 년 전부터 신탁회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있었던 상품들인데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당연히 뭐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니까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상속의 개념에 집어넣은 거다. 뭐 특별한 엄청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만 잘 보시면 뭘로 할 건지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속의 정의가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표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속이다. 당연하죠.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실종 선고일 이런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 재산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자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속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산적 가치만 있다면 그러면 상속 재산이 되는 건데요.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무리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해서 사망하면 소멸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회계사 자격증. 그것들 엄청나죠. 재산적 가치가 엄청납니다. 근데 엄청난데 근데 그 회계사 자격증은 내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거죠. 내가 사망하면 아들이 갑자기 아들이 이제부터는 제가 세무 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들도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상속 재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그런 말도 나와요. 꽃표시해가지고. 근데 이미 확정된 배당금이나 예금이자 발생분이나 무상주의 수령 권리 이런 것들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미 확정된 배당금, 예금이자 일단 이미 발생한 거, 그렇죠? 그다음에 무상주의 수령 권리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인정상여는 이미 내가 낼 거를 내가 어느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낼 돈을 회사 대신 내줘 버린 거죠. 대신 내줘 버린 거 이미 그걸 우리가 인정상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상여는 재산이 아니죠. 인정상여는 예전에 내가 낼 거를 대신 내줘 버린 거니까 소득을 구성하면 소득을 구성해야지 재산이 되는 건 아니죠. 실적인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속인은 일단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그렇죠? 민법에 따른 상속인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일단 민법에 따른 상속인은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인 해가지고 1순위가 직계 비속,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인데 직계 비속도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걸리는 쪽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없으면 손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직계 비속. 밑으로 아무도 없으면 직계 존속.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증조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가장 먼저 닿는 사람이 우선 상속인이 되는 거죠. 상속인이 되는 거고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3순위가 형제자매. 그죠?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가 지금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인입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1순위일 때 배우자는 언제나 공동 1순위가 되는 거죠. 배우자는.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없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 그럼 결국에는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직계 존비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야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이 되는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는 거고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 상속 포기는 상속 기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거든요. 상속을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그러면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상속인이 지금 5명이야. 공동 상속인이 아들 자녀가 지금 5명이에요. 그러면은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은 포기를 안 됩니다. 누군가는 상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면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 맨 마지막은 포기를 못 하고요.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맨 마지막은 한정 승인.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만 빚을 갚겠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빨리빨리 한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고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사전에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미리 증여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전부 다 상속세 할 때 이게 상속세가 상속 재산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초과 누진세율 이거 회피하려고 미리미리 막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속시에는 남아있는 자산이 얼마 없으니까 미리미리 증여할 때마다 그때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취득과세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만 초과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니까 누진세율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막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딱 사망 시에는 남아있는 자산이 얼마 없게 미리미리 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게 회피하려고 그래서 잔머리를 막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런 잔머리를 못 쓰게 하려고요. 기간을 정해놨죠.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사전에 증여한 것들은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진세를 과세하겠다. 그럼 그때마다 증여세 낸 거는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진세를 과세한 다음에 그 전에 사전 증여해가지고 냈던 증여세는 기납세액으로 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면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을 포기를 내가 한다 할지라도 상속 포기를 한다 할지라도 미리 뭐 받은 게 있다면 그렇죠? 미리 사전 증여를 받은 게 있다면 상속세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상속재산은 전부 다 10년 내 거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진세로 과세해서 그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자도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밑에 적어놨죠.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거나 또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특별연고자는 누가 민법상 이 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특별연고자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특별연고자도 상속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유자는 이제 유언에 의해 가지고 자산을 받게 되는 자, 말 그대로 유증 또는 사인 증여. 내가 죽으면 저 건물 너한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은 거, 사인 증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지자도 살아생전에 미리 마치 유언을 남기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수익자를 이렇게 연속해서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사망하고 아들이 어떻게 해서 뭐를 출족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조건을 걸고서 신탁회사에다가 자산을 맡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유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의해서 받게 된 자, 자산을 취득하게 된 자를 수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수유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주자는 뭐 소득세법에서 말했던 정의랑 같고요.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과세 관할은 밑에 있는 과세 관할은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니까 누가 중요하죠? 유산과세형은 여기 받은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한꺼번에 과세하는 게 유산과세형이기 때문에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이 중요한 거예요. 피상속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과세 대상도 피상속인이 누구냐?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전부 다 상속재산이 되는 거고요.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그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우리나라에서의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요. 과세 관할도 마찬가지죠. 과세 관할도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상속 게시지가 돼가지고 거기를 관할하는 세무장이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상속인의 주소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속세 납세 의무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상속재산 중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대로 이제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가에 비례해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얘가 누구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걔는 다 분배를 한 다음에 걔는 납부 의무를 면제를 시킨다는 거죠. 납부를 면제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또 머리를 쓰는 거죠. 납부가 면제되는 거니까 사실은 A가 이게 상속인인데 A가 D법인 하나 만드는 거죠. D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D법인을 만들어요. 여기에 D법인에 지금 A가 D법인의 주주인 거죠. A가 D법인의 주주예요. D의 주주. 그래서 여기 하면은 법인세를 내는 거니까. 법인세를 내는 거라서 상속세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거니까. 근데 법인세는 높아봤자 10, 20, 22, 25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속세는 50%까지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법인세가 훨씬 더 부담이 더 적은 거죠. 세부담이.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야, 이게 영리법인한테 내가 영리법인 만들고 내가 막 거기에 지배주주인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법인 하나 만들고 여기에 아버지가 여기다가 유증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뭐만 내고 끝나니까 법인세만 내고 끝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잔머리를 또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영리법인은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 누가 있다면 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다면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다면 그러면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그 갑의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납부해야 되는 거냐? 그거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는 거죠. 영리법인은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납부의무가 면제가 돼요. 근데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누가 있는 거죠? 상속인 및 그의 직계 비속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 또 그 상속인 및 직계 비속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만큼을 그러면은 상속세 금액을 할 거냐, 얼마만큼 납부 의무가 있는 걸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죠.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투자자 중에서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에 대해서 일단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지금 A는 일단 얼마에 대해서는 아까 일단 얼마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1750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 거기다 추가로 영리법인의 또 A가 누구라면 주주라면 추가로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 A가 또 납부할 의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그 금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계산 산식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보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그게 얼마죠? 지금 얘가 받았거나 받을 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은 1750만 원이었어요. 면제된 금액. 그 1750만 원이 영리법인이 내야 될 상속세 중에서 면제가 된 금액이거든요. 거기 요 금액. 근데 걔가 그 1억 받은 거에 대해서 영리법인이 뭐는 낸다고요? 법인세는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은 상속재산에 10%를 곱한 금액을 빼요. 다시 말하면 원래 법인세는 10, 20, 22, 25 이렇게 4단계 초과누수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법인세가 10%였다라고 그냥 아예 가정해버린 거예요. 이 법에서는 법인세 세율을 무조건 몇 퍼센트 딱 고정해버렸어요? 10%. 그럼 너 지금 영리법인 너는 1억에 10%에 해당되는 1,000만 원만큼을 법인세로 낸 거 아니야? 원래 얼마를 냈어야 되는데 상속세로 1,750만 원 냈어야 되는데 이게 면제가 되는 이유는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법인세를 얼마를 낸 거냐? 법인세를 얼마로 픽스를 시켜버렸다고요? 10%로 그냥 픽스를 시켜버린 거야. 법인세 세율을 이렇게.
그러면 너 1억에 10% 1,000만 원만큼 법인세 낸 거니까 그러면 너는 얼마가 실제로는 지금 줄어든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750만 원만큼의 세부담이 줄어든 거잖아. 750만 원 원래 1,750 낼 건데 1,000만 원 내고 끝내는 거잖아.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 750만 원에 A 너의 지분율, 상속인의 지분율, 만약에 이 A가 D의 지분율이 40%였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줄어든 금액 750만 원에 그죠?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 상속인 또는 상속인 직계 비속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것만큼 추가로 A가 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A는 지금 얼마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1,750만 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750만 원에 40%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300만 원? 그래서 추가로 300만 원에 대해서 A가 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A는 그러면 2,050만 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네. 전체 세금이 얼마야? 7천만 원이었는데 유상과세용을 한꺼번에 계산 금액이 7천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A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A의 납부 의무 있는 세금은 2,050만 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산식 이렇게 이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이 받을 거라 받을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면제된 그 상속세 상당액이 얼마냐? 그죠? 전체 상속세의 상속재산에 비례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그 금액 1,750만 원 거기서 영리법인이 받을 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법인세 세율을 곱한 금액을 빼요. 법인세 세율을 얼마로 픽스를 시켜버렸어요? 10%로 픽스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높은 세율을 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이익이 있죠? 법인세를 몇 %로밖에 인정 안 해주니까 10%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거니까 좀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잔머리 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를 뺀 나머지 금액 그거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의 지분율을 곱한 만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진다. 연대 납부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만큼씩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아시죠? 누구든지 간에 연대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묶여버리면 누구든지 간에 전체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거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각자가 받을 거나 받을 재산은 얼마냐? 그래서 상속으로 인해서 받은 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 빼고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각자가 받을 거나 받을 재산이거든요. 그걸 한도로 해가지고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속세 계산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속세 계산 구조 일단 총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 남긴 상속 재산이 총 얼마냐? 이 총 상속 재산가액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은 자산, 상속 자산가액. 그 상속 자산가액에는 좀 이따가 얘기할 의제 상속 자산을 포함해 가지고요.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상속 재산가액. 돌아가셨을 때 딱 남겨져 있는 아버지 재산. 상속 재산가액에는 뭐를 포함한다? 의제 상속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포함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좀 남겨놓은 재산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뭔가 상속 재산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보지만 또 그게 추정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있어요. 추정 상속 재산가액. 어떻게 계산할지 좀 볼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그 건물이 원래 있었는데 돌아가시 한 달 전에 건물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그 건물이 아버지 게 아니죠 이제. 그 아버지 게 아니니까 그거는 상속재산가액이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거죠. 한 달 전에 팔았으니까.
팔았으면 그 돈 어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 도대체 그 100억짜리 건물 팔아서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입증을 하는 거죠. 그 돈 어디 갔는지 입증해라. 그죠? 그걸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 그는 아버지가 팔아가지고 그 돈을 땅에 묻어놓은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그것도 결국에는 상속 어딘가 숨겨놓은 거 아니야. 뭐 하지 않으면 그거 판 자산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지금 쓰였다,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그것도 네가 상속받은 걸로 보겠다, 추정하겠다. 정확히 이제 보겠다는 거 약간 다른 거죠. 추정을 한다는 거는 입증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다, 이거는 여기에 쓰인 거다, 여기에 아버지가 기부하신 거다, 뭐 한 거다, 뭐 이렇게 입증을 하게 되면, 용도를 입증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요.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추정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계산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틀, 돌아가시 전에 자산을 팔아버렸거나 돌아가시 전에 예금 있었는데 분명히 아버지 예금 50억 있었는데 아버지가 예금을 다 인출해버렸거나, 그죠? 주식을 다 팔아버렸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럼 그거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죠. 입증하지 않으면 뭘로 보겠다, 뭘로 추정하겠다?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총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는 돌아가신 시점에 계산이 되는 거고요. 아까 누진세를 회피하려고 돌아가시 전에 미리미리 뭐 한 게 있다면,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한 게 있다면 걔를 더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수수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미리미리 증여했을 때 된 증여세는 기납세액으로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과세하겠다. 근데 이제 뭐 20년 전, 50년 전에 아버지가 사전에 증여한 것까지 합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미리 사전에 증여한 거 합하는 거, 걔를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더하면 되고요. 그래서 초과누수세를 회피 못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인데 아버지가 그거를 그 중에 뭐 유언으로 해서 이거는 어디에다가 줘라, 국가에다 기부해라. 그렇죠. 그런 것도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는 뭐 그러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 아버지가 야, 이 자산 중에 이거는 정당에다 줘라, 막 이런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래.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아무튼 근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국가나 뭐 아무튼 비과세 어떤 사가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해가지고요.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국가라든지 뭐 아니면 정당이라든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데다가 유언으로 남기는 것들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 불산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익 신탁에 맡긴다든지 그거를, 그렇죠? 아니면 공익법인에 출자를 한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들, 그러니까 피상속이나 상속인이 이 재산을 공익법인에다가 출자하겠다, 아니면 공익신탁에다 맡기겠다. 뭔가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에다가 돈을 출자하거나 돈을 맡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좋은 데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약간 빼주는 건 다 빼주는 건데 둘로 구분했어요. 비과세가 있고 과세가액 불산입이 있고, 과세가액 불산입은 전부 다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 이쪽과 관련된 겁니다. 그쪽과 관련된 것들은 불산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국가라든지 이제 정당이나 이런 데 유증으로 유언을 남긴 것들은 비과세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뭔가 빼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비과세가 뭐고 불산입이 뭔지 잠깐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해서,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해가지고 남긴 재산이 100억인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00억인데 아버지 빚이 80억이야. 빼줘야죠. 순자산은 20억이니까. 과세가액 공제액은 3개입니다. 뭐가 있죠? 채무.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야 될 여러 가지 뭐 공과금을 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는 다음에 아버지가 100억을 남기셨는데 장롱문을 여니까 뭐가 막 구주소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아버지가 계속 안 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내야 되겠죠? 공과금.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들어간 비용, 장례 비용, 이 세 가지는 빼줍니다. 빼주는데 이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그래요. 좀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더하고
누진세율 회피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비과세나 불산입 이런 것들 빼고 과세가액 공제액 세 가지 이거를 이제 뺀 금액, 이거를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속세 과세가액에다가 바로 세로 곱하는 건 아니고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또 두 가지를 빼줍니다. 상속공제라는 거랑 수수료공제. 상속공제는 이게 좀 인적공제랑 또는 물적공제랑,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적공제랑 물적공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볼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자산의 평가.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거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상속세나 증세를 과세하죠. 평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는데 골동품 같은 거 갖고 이거 뭐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전문가한테 맡겨봐야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가 발생을 해요?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공제해 준다는 거죠.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서 수수료 발생하는 것도 다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평가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궁금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예주중재했던 거 얼마인지 다 평가해봤더니 모조품 뭐 이렇게 나온다. 아무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알고 보니 뭐 2만 원 뭐 이렇게 평화시장에서 살 수 있는 뭐 이런 걸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랑 수수공제 이 두 개를 뺀 금액, 이게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했는데, 세부적인 거는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이 과세표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거예요. 과표 자체가 50만 원 미만이면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최저한. 계산했더니 이게 50만 원 미만이네. 그러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최저한. 50만 원 살짝 넘어가면 전액 과세. 50만 원 살짝 넘어가면 전액 다 과세가 되는 거고요. 50만 원 미만이면 그러면 아예 세율을 곱하지 않는 거고. 표준. 근데 과세표준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죠. 5단계 초과손실세를 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0%에서 50%에 5단계 초과손실세를 곱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 거기다가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고 해가지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분명히 갑이라는 자가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진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 너무 미워. 그럴 수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다들 얘기하는 게 곧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막 진짜 그럴까? 안 그러길 바라는데 뭐 다들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래. 아니다. 그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아들은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뭐 사춘기 이런 것도 되게 조용히 잘 넘어가고 이렇게 다 되고 이렇게 지금 잘 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다. 막 예언하듯이 막 자꾸. 근데 사실 그 예언하듯이 했는데 말을 막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되게 부러워해요. 그렇게 안 되네. 왜 아직까지도 민석이가 아빠를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 저거 이제 애를 좀 늦게 낳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저보다, 우리 애보다 다들 나이가 다 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뭐 다 있어요. 초등학교도 이제 고학년 다 있는데 다들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 나이가 돼도 아직 그냥 그대로니까 아니길 바래요. 아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식한테는 기대가 많다 보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기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표방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옛날 분들은 더 하죠. 옛날 분들은 그냥 자식이 마치 그냥 그거 본인의 그 모든 거라고 투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더요. 그러니까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원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지. 저희 부모 더 했죠. 옛날 분들은 더 했어요.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 뭐 그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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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었잖아. 옛날에 막 그랬다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없어지고 했지만 아직도 좀 잔재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자식에 대한 거는 기대. 옛날엔 더 심했죠. 더 심했다가 많이들 이렇게 지금은 놓아주시는 분도 많고. 근데 아무튼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제 또래의 사람들은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고 여러분들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많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무튼 안 좋아. 근데 문제는 근데 내 입장도 그렇죠. 아들이 나한테 싫어하면 나도 아들 싫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서로 얘는 물론 아무리 내리사랑이니까 함께 있겠지만 아들은 진짜 미운데 아들이 손자 손녀를 낳은 거야. 그러면 그 손자 손녀는 그렇게 이쁜 거죠. 얘기 많이들 해요. 그래서 정말 웃긴 게 아들은 밥 안 먹었을 때 어렸을 때 밥 안 먹으면 막 밥 먹으라고 매 딱 갖다 놓고 저도 그랬단 말이죠. 밥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 딱 갖다 놓고 엎어져. 무슨 막 막 밥 먹기 전에 막 맞고 눈물 흘리면서 밥 먹고 막 아니 좀 돌아다닐 수도 있지. 막 그런 막 맞고 뭐하고 그러고 먹고 막 그랬단 말이죠.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엄하고 막 무섭고 막 이렇게 말하면 탁 하면 그냥 탁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또 이런 것들이 옛날 사람들 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이제 애를 낳았어. 근데 우리 애가 나보다 더 심해. 막 안 먹고 막 돌아다녀. 그럼 분명히 매 딱 옛날 같았으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는 거죠. 할아버지가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먹이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죠.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난 때렸는데 난 안 먹는다고 난 팼는데 내 아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밥그릇 먹어야 된다면서 아이고 잘 묻지 하면서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 되게 황당하잖아. 그런 거죠. 여기가 그 얘기예요. 아들은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아들하고는 지금 그런데 손자 손녀는 그렇게 예쁜 거야.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진짜. 손자 손녀는 전생의 첫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손자 손녀는 전생의 첫사랑이래. 몰라. 저는 아직 손자 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아니 모르는데 제가 낳게 되면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아들이 낳게 되면 정말 그런지 전생의 첫사랑이래. 그거 아들은 막 때렸는데 뭐 어떤도 손자는 막 이거 하는 거지. 너무 손자가 예쁜 거야. 그래서 아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자한테 유언으로 건물을 줘버린 거지. 자, 이 건물은 손자 거야. 건물 이름도 지어놨어. MS 빌딩 해가지고 민석 빌딩 뭐 해가지고 아무튼 이름도 해가지고 손자한테 뭐 했어요? 세대를 생략하고 아들 있는데 생략하고 손자한테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남겨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원래는 아들한테 갔다가 아들이 사망하면 손자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속세가 2번 과세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걸 생략해서 바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상속세 한 번이 안 거치잖아.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세대가 아들이 대습상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뭔 일이 나서 먼저 갑의 아들이 사고가 나서 먼저 사망을 했어. 손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들이 사망해서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손자한테 가는 거는 이거는 세대가 생략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런 상속을 뭐라고 하냐면 걔를 대습상속이라고 그래요.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세대생략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으로 손자한테 세대를 생략해서 얼마를 남기면 그러면은 그 유언이 무조건 1순위가 되거든요. 유언으로 남기면. 그러면은 세대생활 가산액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하는데 몇 퍼센트를 할증하는 거냐면 할증하는 거잖아요. 30% 또는 40%를 할증합니다. 30% 또는 40% 그게 30%가 원칙인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그러면은 40%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40%가 할증이 돼요.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에다가 세대생략 가산액까지 더한 금액이 산출세액의 합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산출세 합계 금액이 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아까 여기 증여재산가액 사전에 증여했던 거 그때마다 뭘 냈겠어요?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여재산을 다시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세를 과세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증여세 낸 거 그걸 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증여재산가액 합산한 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예전에 냈던 증여세 있죠? 그걸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그걸 우리가 증여세액공제라 그래요. 증여세액공제, 세액공제 중에서
세액공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목조상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증여세액공제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과거에 증여세 냈던 금액 그것들을 세액공제로 빼줘야 되겠죠. 걔를 증여세액공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 두 가지 세금은 원래 국기법 공부하셨을 때 알겠지만 정부부가제도란 말이에요. 정부부가제도인데 이게 정부가 누가 개인적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내용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납세무자가 협력을 해줘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력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신고를 제발 해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정부부가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대신 신고를 하면 그러면 내가 좀 세액공제 해줄게. 납부는 안 해도 돼. 기한 내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그러면 세액공제 해줄게. 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있는 거죠.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이 세대생산 가산세까지 다 포함한 이 산출세액 합계 있죠? 합계 금액에서 이거 사실 세액공제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소목조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무튼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합계 금액에서 다른 세액공제 다 빼고 남은 금액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 남은 금액의 3% 세액공제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액공제는 세대생산가산세까지 포함한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다른 것들은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고세액공제를 뺀 나머지 세액공제에서도 뭔가 세액공제 하려면 산출세 같은 것들 뭐 한도 계산할 때 나머지 세액공제들은 다 한도가 있단 말이죠. 다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는 산출세 곱하기 몇 분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도 계산할 때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액공제들 한도가 다 있을 텐데 한도 계산할 때 산출세 곱하기 몇 분의 뭐 할 때 그 산출세액은 세대생략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요. 세대생략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 이걸 제외한 그러니까 아니 이걸 포함해 가지고 한도를 정해보면 한도 금액이 더 어떻게 되죠? 한도 그래서 더 커지겠죠. 아니 세대를 생략해 가지고 그 상속 재산을 줬는데 한도 세액공제 한도가 더 커지면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뺀 나머지 세액공제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산출세액이라는 게 필요한데 뭐를 제외한 산출세액을 한다고요? 세대생략 가산액을 제외한 요 산출세액을 가지고 한도를 계산해요. 이게 맞죠? 세대생략 가산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혜택을 주면 안 되죠. 뭔가 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 세액공제는 안 그렇다고요. 이 신고세액공제는 세대생략 가산액까지 포함한 산출세 합계 금액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 신고세액공제 하기 전에 빠졌던 세액공제들 다 뺀 남은 금액 산출세액의 합계 뭐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세대생략 가산액이 포함된 얘는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합계 금액에다가 다른 세액공제를 다 빼는 거예요. 또는 뭐 유예해 주는 것도 있어요. 문화재 같은 거 상속받으면 그러면은 징수 유예를 해주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다 뺀 나머지 금액의 몇 퍼센트 내는 거라고요? 3%를 신고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신고세액공제에서는 세대생략 가산액까지도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거죠. 합계 금액에다가 다른 세액공제를 뺀 남은 금액의 3% 뭐만 하면 돼? 납부 안 해도 돼요. 기한 내에 뭐만 하면 돼요?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그러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출세 합계 금액에다가 다른 세액공제를 뺀 남은 금액이 3%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 있죠? 요 금액이 신고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납부세액이 아시겠죠? 어떻게 된다. 이 금액이 너무 크면은 뭐 분납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크면은 몇 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연부연납할 수도 있고요. 상속재산은 부동산으로만 받았네? 돈이 없네? 돈을 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무슨 납도 할 수 있고요. 물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시험 문제에서 간단하게 이제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10점에서 15점 정도 나올 때가 10점 정도 나오는데 간혹 12점이나 15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간혹 가다가 근데 그렇게 나올 때 보면은 그 요구 사항 중에 이제 간단하게 말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납이나 연부연납이나 이런 물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줄 쓰게
그런 것들 한 2점 정도 해가지고 한둘 정도 쓰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0점짜리가 전부 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한 2점 정도, 3점 정도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쓰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라는 것도 어떤 건지 간단하게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속세 계산 구조예요. 상속세 계산 구조 이렇게 계산 구조가 이제 교재에 거기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하고 이제는 제가 쉬었다가 이런 상속재산가액의 의제 상속재산가액이 뭐고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자세하게 하나씩 들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